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마 펭귄 선생님, 꼬팽입니다. 오늘은 뉴스에서 정말 자주 보이는데도 막상 누가 물어보면 설명하기 애매한 단어 하나를 제대로 잡아보려고 해요. 바로 국채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뭔가 거창하고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사실 국채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나라가 돈을 빌리면서 쓰는 차용증이에요. 우리가 친구한테 돈을 빌리면 메모라도 하나 남기잖아요.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고요? 정부도 비슷해요. 다만 상대가 친구 한 명이 아니라 시장 전체이고 규모가 훨씬 크고 규칙도 훨씬 엄격할 뿐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세금 걷는 나라가 왜 돈을 또 빌려? 그냥 필요한 만큼 세금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얼핏 맞는 말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정부는 도로도 깔아야 하고 지하철도 만들고 경기 침체가 오면 지원금도 집행하고 갑자기 전염병이나 금융위기 같은 일이 터지면 급하게 큰 돈을 써야 하죠. 그런데 세금은 매달 자동으로 마법처럼 원하는 만큼 들어오지 않아요. 경기가 나쁘면 세금도 덜 거치고 지금 당장 돈은 필요한데 세수는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정부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국채입니다. 국채를 조금 더 생활 비유로 바꿔볼게요. 한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집은 맞벌이를 해서 매달 월급이 들어와요. 그런데 아이 학원비, 자동차 수리비,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한꺼번에 겹쳤어요. 장기적으로는 소득이 있으니 버틸 수 있지만 이번 달 현금이 부족할 수 있죠. 그럴 때 신용 좋은 가족이라면 은행에서 비교적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정부도 비슷합니다. 세금이라는 미래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신용이 높으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채는 단순한 빚이 아니라 정부 신용의 성적표처럼 취급되기도 합니다. 그럼 국채를 누가 사느냐도 궁금하죠. 개인도 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은행, 보험사, 연기금, 자산운용사, 중앙은행 같은 큰 기관들이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들은 거액의 돈을 비교적 안전하게 굴려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보험사는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니까 너무 위험한 곳에만 투자할 수 없어요. 연기금도 은퇴자들에게 연금을 줘야 하니까 안정적인 자산이 필요하죠. 그럴 때 국채는 기준이 되는 자산이 됩니다. 특히 미국 국채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거의 기준금리의 뼈대처럼 취급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국채는 그냥 안전한 예금이 아니에요. 만기와 금리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립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연 3% 이자를 주는 10년짜리 국채를 발행했는데 나중에 시중금리가 5%까지 올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로 나오는 국채가 더 높은 이자를 주니까 예전에 발행된 3% 국채의 인기는 떨어져요. 그러면 기존 국채 가격은 내려갑니다. 반대로 시중금리가 1%로 내려가면 예전에 발행된 3% 국채가 매력적이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채권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뉴스가 훨씬 잘 보입니다. 뉴스에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랐다. 한국 국고채 금리가 급등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냥 숫자놀이가 아니라 시장이 정부에 돈을 빌려줄 때 요구하는 이자 수준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 이자 수준은 주식, 부동산, 대출, 환율까지 줄줄이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국채금리는 금융시장의 기준점 역할을 하거든요. 쉽게 말해 운동장에서 땅이 기울면 그 위에 공들이 다 같이 굴러가듯이 국채금리가 움직이면 다른 자산 가격도 영향을 받아요. 역사 이야기도 하나 해볼게요. 2022년 영국에서 실제로 국채 시장이 크게 흔들린 적이 있어요. 당시 영국 정부가 대규모 감세안을 내놨는데 시장은 세수가 줄어들 텐데 재정은 괜찮은 거냐고 의심했어요. 그러자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연기금들이 파생 상품과 묶여있던 포지션에서 마진콜 압박을 받으면서 더 큰 혼란이 생겼죠. 결국 영란은행이 긴급 개입했고 정부 정책도 사실상 후퇴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국채 시장은 안전한 구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국가의 재정 신뢰가 흔들리면
그 안전판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국채 금리가 경기 전망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보통 장기 국채 금리는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기대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단기 국채 금리는 중앙은행의 현재 정책 금리에 민감해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이를 보면 시장이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이 나타나면 시장은 지금은 금리가 높은데 앞으로 경기가 식어서 나중엔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겠네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현상은 경기 침체의 전조로 자주 언급되죠. 즉, 국채는 단순한 빚 문서가 아니라 시장 심리를 담은 체온계예요. 그럼 우리 같은 초보 투자자에게 국채가 왜 중요할까요? 첫째, 예적금만 생각하던 사람도 돈의 기준 가격이 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돈에도 가격이 있고 그 대표 가격 중 하나가 국채금리예요. 둘째, 주식만 보던 사람도 왜 성장주가 금리 오를 때 흔들리는지 이해하게 돼요. 미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가 올라가면 멀리 있는 이익의 가치가 작아 보이거든요. 셋째, 부동산 투자자도 대출금리와 국채금리가 연결된다는 걸 이해해야 해요. 국채금리가 오르면 은행채와 대출금리도 압박을 받기 쉬워집니다. 실생활 적용 팁도 드릴게요. 뉴스 볼 때 국채금리 상승이 나오면 세 가지만 체크해보세요. 첫째, 왜 올랐는가? 물가 우려 때문인지, 경기 회복 기대 때문인지, 재정 불안 때문인지 이유가 다릅니다. 둘째, 어느 나라 국채인가? 미국 국채 상승과 한국 국채 상승은 파급력이 다르고 신흥국 국채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셋째, 장기물인가 단기물인가? 2년물과 10년물의 움직임은 주는 메시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습관처럼 보면 경제 뉴스가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주세요. 국채는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지만 절대 가격이 안 움직이는 자산은 아닙니다. 만기까지 들고 가면 약속된 원금과 이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에 가깝지 중간 가격 변동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특히 금리가 급하게 움직이는 시기에는 국채 ETF도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은 무조건 안전이라고 외워버리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국채는 상대적으로 신용 위험이 낮지만 금리 위험은 여전히 있다예요.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국채는 나라가 발행하는 빚 문서이지만 동시에 금융시장의 기준금리와 경기 기대, 정책 신뢰를 함께 보여주는 핵심 신호다. 이 한 줄만 머리에 남겨도 오늘 공부는 절반 이상 성공입니다. 오늘도 투자 한 걸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금융 이야기는 제인준영닷컴에서 만나보세요. 유튜브 채널 업다운대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내일 또 만나요.